안녕하세요. 평택대학교 공영형 사립대학 추진위원회 연구대표 선재원 교수입니다. 제2회 평택대학교 공영형 사립대학 심포지움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2년 전 제1회 심포지움에 이은 제2회 심포지움은 대학 교육의 질적 향상과 평택대학교 공영형 사립대 모델이라는 주제로 열리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심포지움은 교육부 공영형 사립대 도입 실증 정책 연구의 일환으로 열리게 되어 더욱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공영형 사립대학 생소하시죠? 공영형 사립대학을 추진하는 이유는 시, 도, 중앙정부로부터 재정을 안정적으로 지원받아 질 높은 대학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대학 교육의 재정 지원 형태로는 대학이 장기적인 계획으로 인재를 양성할 수 없다는 반성에서 나온 정책입니다. 공영형 사립대학은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받는 만큼 시, 도, 중앙정부가 추천한 공익이사를 이사회에 받아들여 대학 운영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항상 유지해야 합니다. 평택대는 구성원들이 합심하여 족벌 경영체제를 무너뜨렸습니다. 사학혁신위원회 백서에도 대표적인 사례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제 평택대 구성원은 대학 운영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유지하며 발전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공영형 사립대학의 추진을 모색하려고 합니다. 개교 2년 뒤인 1914년에 학교 부지로 선정된 바로 이 장소에서 심포지움이 열리는 것을 설립자 피어선 박사께서 매우 흐뭇해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저희 심포지움은 두 분의 발표 그리고 또 각각 두 분의 발표에 대한 두 분의 토론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총괄 토론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발표해 주실 분은 이 정책연구의 이제 공동연구원이신 박지원 교수님이신데, 박지원 교수님께서는 우리 평택대 대학평가를 쭉 일관해서 담당해 오셨기 때문에 공영형 사립대가 평택대에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 그 적절한 방향에 대해서 아마 말씀해 주시려고 생각합니다. 그럼 먼저 박지원 교수님의 발표를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평택대 공영형 사립대 모델 정립 방안의 발표를 맡은 평택대학교 사회복지학과의 박지연입니다. 우선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영형 사립대학, 사립대학의 사례의 필요성, 공영형 사립대학의 적합성, 공영형 사립대학으로서의 평택대학교의 장점으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영형 사립대학이란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에게 공평한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공영형 사립대학의 정책을 고등교육의 핵심 국정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이는 지역사회에 뿌리를 내리는 대학 적용의 사례를 통해서 이 연구를 통해 실증적으로 증거를 확보하는 것에 주된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국립대학, 국립법인화대학, 사립대학은 각각의 기능을 달리하면서 효율적인 대학 모델을 구축하는 데 노력을 가세하였습니다. 이에 지역사회의 고등교육의 인재를 육성하고 지역사회를 발전시키는데 대학의 기능을 부각시키는 공영형 사립대학의 혁신적인 대학 모델을 제시하고 이것이 얼마큼 평택대학교에 적합하고 개념화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우선 공영형 사립대학이란 폐쇄적인 사립대학 지배 구조를 지방정부, 지역사회 등 당해 대학과 긴밀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로 민주적, 공화적으로 구성하여 공영화하고 대학 서열 구도를 완화시켜 초, 중등 교육의 정상화 등 공적 과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국가가
교육 경비의 50% 이상을 인수하고 교부하거나 출연하는 사립대학의 형태입니다. 이는 공적 역할을 강화시키고 사립대학의 지배구조를 공영화함으로써 공영형 사립대학은 형식적 또는 법적으로는 사립대학이지만 국공립대학과 같은 공적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혁신 사립대학의 모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평택대학교 공영형 사립대학 사례의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평택대학교는 1912년 A.T. 피어선 선교사의 창학정신 아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기독교 이념의 전파와 교육 공공성 확대를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이는 창학정신을 되살리고자 공영형 사립대학의 추진의 필요성과 그 실질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최적의 사례라고 여겨집니다. 우선 공영형 사립대학으로서 평택대학교가 얼만큼 적합하느냐를 알아보기 위해 책무성, 투명성, 민주성의 근거를 두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책무성은 대학을 투명하게 운영하고 책무성을 제고하기 위해 각 공립대학의 사례를 참조하여 2019년 12월 재정위원회를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이는 법인 이사회에서 승인을 거쳤습니다. 두 번째, 투명성입니다. 2019년 임시이사 파견 직후 대학 자체 감사위원회를 법인 종합감사위원회로 전환시켜 대학 본부의 대학 운영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법무감사팀을 신설하였습니다. 세 번째, 민주성입니다. 교수단체 교수회는 학칙에 기구화되어 대학 운영의 민주성을 확보할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공영형 사립대학으로서의 평택대학교의 장점은 첫 번째, 경기도 소재의 작지만 강한 대학이며 두 번째, 공영화를 위한 교내 거버넌스를 정립한 부분, 세 번째, 공영형 사립대학의 모델 수립을 경기도 내에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경기도 소재 작지만 강한 대학으로서 경기도 평택시 소재의 유일한 4년제 대학으로 2019년 기준으로 학생 수가 4,810명의 소규모 대학입니다. 그러나 2020학년도 수시 모집 정원 대비 지원자 비율이 10대 1, 정시 모집 정원 대비 지원자 비율이 11대 1로 수시 모집의 지원자 비율과 정시 모집의 지원자 비율, 입시율이 꽤 높은 편입니다. 또한 정원 내 신입생 충원율이 99.2%의 수준으로 경기도 소재의 작지만 강한 대학, 강소대학의 특징을 띠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공영화를 위한 교내 거버넌스의 정립입니다. 사립대학에서 공영형 사립대학으로 전환 과정에 갈등과 충돌이 예상되는 타 대학과 달리 합의를 도출해 내기 용이한 교내 거버넌스를 정립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영형 사립대학의 필수 요건인 재정위원회의 설립의 필수 요건인 재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규정이 이미 2019년 12월 23일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제정되었습니다. 세 번째, 공영형 사립대학 모델 수립입니다.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리는 공영형 사립대학의 모델로 궁극적으로는 경기도 도립대학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경기도 내 공영형 대학이 부재하고 필요 인력을 목적형으로 양성하여 경기도 경쟁력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경기도 교육청, 평택시와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경기도의 고등교육의 기능을 담당하는 모델로 혁신 사립대학의 모델을 구축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음과 같이 결론을 지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와 평택의 여건과 그 필요성에 부응할 수 있는 평택대학교는 경기도의 교육 네트워크와 평택이 이미 교육의 요충지로 부상하고자 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사립대학의 지역사회 공적 역할을 강화하고 운영의 책무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역의 건전한 사립대 도입을 위해 공영형 사립대의 필요성과 민주성, 투명성을 확보한 적합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지역 발전의 근간이 되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새로운 기능의 공공성이 강화가 된 대학으로 전환하여 경기 남부의 공영형 사립대학으로 혁신적 사립대학 모델의 정립 방안을 구상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학년도 수시 모집 정원 대비 지원자 비율이 10대 1, 정시 모집 정원 대비 지원자 비율이 11대 1로 수시 모집의 지원자 비율과 정시 모집의 지원자 비율, 입시율이 꽤 높은 편입니다. 또한 정원 내 신입생 충원율이 99.2%의 수준으로 경기도 소재의 작지만 강한 대학, 강소대학의 특징을 띠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공용화를 위한 교내 거버넌스의 정립입니다. 사립대학에서 공영형 사립대학으로 전환 과정에 갈등과 충돌이 예상되는 타 대학과 달리 합의를 도출해 내기 용이한 교내 거버넌스를 정립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영형 사립대학의 필수 요건인 재정위원회의 설립의 필수 요건인 재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규정이 이미 2019년 12월 23일 이사회 승인을 거쳐 제정되었습니다. 세 번째, 공영형 사립대학 모델 수립입니다.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리는 공영형 사립대학의 모델로 궁극적으로는 경기도 도립대학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경기도 내 공영형 대학이 부재하고 필요 인력을 목적형으로 양성하여 경기도 경쟁력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경기도 교육청, 평택시와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경기도의 고등교육의 기능을 담당하는 모델로 혁신 사립대학의 모델을 구축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음과 같이 결론을 지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와 평택의 여건과 그 필요성에 부응할 수 있는 평택대학교는 경기도의 교육 네트워크와 평택이 이미 교육의 요충지로 부상하고자 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사립대학의 지역사회 공적 역할을 강화하고 운영의 책무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역의 건전한 사립대 도입을 위해 공영형 사립대의 필요성과 민주성, 투명성을 확보한 적합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지역 발전의 근간이 되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새로운 기능의 공공성이 강화가 된 대학으로 전환하여 경기 남부의 공영형 사립대학으로 혁신적 사립대학 모델의 정립 방안을 구상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잘 들으셨죠? 그 박지원 교수님 그 발표에 대해서 그 두 분께서 코멘트를 해주시겠는데요. 먼저 그 김명현 교수님인데, 김명현 교수님 이제 상지대에 계신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상지대라고 하면은 사학개혁의 상징이죠. 거기서 그 김명현 교수님께서는 교내 민주화뿐만이 아니라 교수단체에서도 중심적인 역할을 해오셨고, 공영사립대의 이론에 관해서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이제 진숙경 박사님은 경기도를 뭐 주요 대상으로 해서 고등교육 전문가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우리 진숙경 박사님께서는 이 부분의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평택대가 경기 남부에서 적절한 모델로 정착하는데 아주 중요한 제안을 해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김명현 교수님께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 상지대학교 법학과의 김명현이고요. 평택대학 공영영 사립대학이 반드시 성공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한 평택대학이 말 그대로 한국 공영영 사립대학의 어떤 모델을 창출하기를 굉장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평택대 사립대학 모델 정립 방향에 관련해 가지고요. 저는 아마 제일 궁금한 것들이 과연 공영영 사립대학이 이제 연구 사업을 올해 하고 올해 예산이 지금 제로 상태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우리 평택대학 구성원들이 이 공영영 사립대학이 좀 실현 가능하겠는가 정책적으로, 예. 아마 그런데 좀 궁금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조금 확실하지 않지만 조금 긍정적으로 전망을 좀 해보고 싶은데, 지금 정부의 어떤 고등교육 정책을 보게 되면 당초 대학 체제 개편과 관련돼 가지고 그동안 고등교육 단체에서 제기했던 여러 정책들을 전면적으로 수용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전면적으로 수용을 하고 있지 않지만 그 내용을 가만히 뜯어보면 상당 부분들이 수용되고 있는 상태다. 그래서 이제 공립대학 지원 정책 관련돼 가지고 이번에 민주당 정책 공약에서도 보더라도 거점 국립대학에 대해서 한 개 교당 약 1,000억씩을 이렇게 지원을 하겠다. 이제 그리고 그것은 특히 이제 국가 균형 발전과 연계돼서 이제 말 그대로 거점 국립대학 수도권을 제외한 거점 국립대학의 대해서 이번 민주당 정책에서도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근데 그 내용도 가만히 뜯어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대학 체제 개편 방향으로서 연합대학, 한국형 연합대학을 만드는 것들인데 전면적으로 수용하지 않지만 그 내용의 일부를 보게 되면 거점 국립대학들에 대한 어떤 좀 학과 교환이라든지 체제 개편을 약간 염두에 이제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고, 그리고 이제 전문대학 지원 정책, 전문대학 지원 정책을 보더라도 이 정부 들어서서 상당히 내용이 많은 내용들을 이제 포함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게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것들이 이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이번에 시범 사업으로 되고 있는 것들이죠. 약 예산이 갑자기 생각이 약 2천억 가까이 규모가 되는 것 같아요. 지자체 대학 협력 기반 지역 혁신 사업을 이제 시범 사업으로 하는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상당 부분 어떤 네트워크를 형성을 하고 지역에 있어서 대학 중심으로 지역 클러스터를 갖다 구성을 하고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래서 가만 보게 되면 전면적으로 그동안 고등교육 단체에서 제기되어졌던 내용들을 내용적으로 표면적으로 수용하지 않지만 그 내용을 가만히 분석해 보게 되면 상당 부분의 내용이 수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상태 속에서 이제 공영영 사립대학을 포함한 대학 체제 개편이 본래의 취지를 약간 벗어나고 있죠. 그들이 가장 역시 좋아하는 것들은 이제 산학협력과 대학을 중심으로 한 어떤 클러스터를 갖다가 형성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인데, 어찌됐든 하나 눈여겨볼 것들은 기존의 개별 대학 지원 정책 중심에서 상당히 조금 대학 간의 어떤 협력 사업과 지역을 연계시키는 이제 그런 방향들이 나타난다는 거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원래가 대학 체제 개편 방안을 했을 때는 말 그대로 그것과 더불어서 한국 교육을 완전히 정상화한다라고 하는데, 거기까지는 못 나가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제가 전망을 하건대는 이 정부가 이제 학력 인구의 감소, 이제 학력 인구가 이제 굉장히 감소하는데, 그들은 그것을 시장적 접근이라 그러는데, 진짜 학생들과 학부모의 선택에 맡긴다는 것들이죠. 저는 결코 그것이 시장이 아니다. 시장은 공정함을 전제로 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지금 대학의 서열화와 학벌주의라고 한다는 것은 대학이 노력해서, 그리고 서울에 있는 중심대학 노력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이것은 국가 불균형 발전의 어떤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학력 인구가 감소라든지
그 불균형 발전에 그것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시장이 맡긴다는 것은 그건 시장이 아니죠. 그거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제 그 대학 체제 개편과 관련돼서 시장주의적 이제 접근을 하면서 상당 부분 앞으로 이제 2020년, 21년, 23년 쭉 내려가면서 굉장히 교육부가 예견할 때 전망하더라도 약 30% 가까이가 지역 대학이 아마 그 격리가 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조건이 간다. 바로 그 시점을 저는 그들이 노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해요. 그래서 뭐냐면 지역에서 만약에 지역 대학이 그들은 한계 대학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한계 대학이 그들이 한계 대학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사회 구조적 요인과 국가 불균형 발전의 결과물로서 그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것들인데 이것을 우리가 한계 대학이라고 말을 하고 그것을 시장에 맡긴다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용납을 못하지만 적어도 이 현 정부는 그 시점 바로 뭐냐면 학력 인구가 이렇게 이제 개별 대학 중심으로 이제 개별 정책을 펴면서 그 지역 대학들이 일정 정도가 정리되는 시점, 정리되는 시점에서 저는 조금 그 우리가 말을 했던 그 좀 대학 연합 대학 체제, 대학 체제 개편으로 좀 그 전환을 하지 않을까. 적어도 기재부라든지 신자유주의적 정책에 그 입각해 있는 어떤 현 정부는 그렇다.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 이 사이에서 우리가 노력을 해서 살아남아야 되는데 장기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그 대학 체제 개편과 더불어서 그 공영형 사립대학. 근데 공영형 사립대학의 본래 취지는 그것도 연합대학인데 그 전까지는 좀 점진적으로 개별대학 중심으로 연합대학 체제보다는 이제 개별대학 중심으로 공영형 사립대학이라고 하는 이름을 걸고 그 이루어질 것 같다. 그래서 저는 구조조정이 끝나는 그 언저리 무렵 시점에서 공영형 사립대학을 포함한 그 전체적인 대학 체제 개편이 적어도 그들의 시나리오 속에는 있지 않겠는가라고 저는 그런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그 실현 가능성이 굉장히 있어 보인다라고 보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아마 그 시장주의적 접근에 따르는 아마 그 우리 고등교육의 그 생태계는 굉장한 후유증을 아마 안고 이제 그것을 이제 복구하는 과정들이 아마 될 거다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어지고요. 두 번째 이제 그 전망은 저는 그렇게 전망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두 번째 이제 부분은 차후에 좀 논의를 하는 걸로 하고 이제 평택대학에서 이제 공영형 사립대학을 말 그대로 정말 모든 케이스를 좀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인데요. 그래서 뭐 지역에서 개별 정책, 개별적인 뭐 거버넌스를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 지역과 어떻게 협력하고 이것들은 아마 그 뭐 미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하는데 제가 조금 평택대학에 좀 주문을 하고 싶은 것은 조금 거시적인 시각을 가지자. 말 그대로 우리 대학이 평택대학이 살아남기 위한 생존 전략으로서 이 공영형 대학, 사립대학을 사유하기보다는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현 정부가 아마 제일 좋아하는 것, 기재부가 제일 좋아하는 것들이 아마 지역 내 산학협력, 산학협력 잘하겠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아마 지역혁신 클러스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 아마 이 정부의 정책의 기본 방향이기도 하고 그 부분도 반드시 그 중요한 요소다. 그리고 반드시 그런 부분들이 계획 속에 포함이 되어져야 되지만 저는 조금 전에 발제에서 특히 눈여겨봤던 것들이 그 경기 남부 공영형 사립대학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저한테는 신선하게 와닿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기 남부 연합대학을 한번 평택대학이 적극적으로 그 시도를 하셔라. 제가 어스 봤는데 약 경기도 인구 대학 사립 그 대학생 인구가 약 3만 6천 명인데 이 신입생이 아마 그 제가 안성에 있는 그 무슨 대학이죠? 한경대학인 것 같아요. 그 입학생이 한 1,20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제외하고는 다 사립대학이라는 것들이죠. 그런 상태 속에서 경기도가 또 지정학적으로 남부와 북부가 이 나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경기 남부 부분에서 저는 이제 그 오늘 토론하실 때 그 경기교육원 또 와 계시는데 바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정부에다 너무 하지 말고 코넬 대학을 보게 되면 부분적 그 공영형 사립대학입니다. 소위 그 당시 랜드 모렐법이죠. 그 당시 만들어질 때 정부 지원을 하면서 전체가 뭐냐면
그 공영형 사립대학으로 전환된 것이 아니라 국공립대학으로 정의된 것이 아니라 그 코넬 그 대학의 그 주가 무슨 주는 모르겠는데 뉴욕주인가요? 하여튼 그 주에 있는 중점 사업 분야에 대해서 주 정부의 부분적인 지원을 받아가지고 공영화를 한 겁니다. 그래서 코넬 대학 중에서 농과대학이라든지 공과대학이라든지 몇 개 대학은 거의 국공립처럼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바로 뭐냐면 그 남부연합대학을 갖다 추진하는데 경기도하고 그 교육청과 협약을 체결을 해서 말 그대로 경기도의 어떤 발전 전략에 맞춰서 협약을 체결하고 그 속에서 전문대학과 또 협약을 좀 해서 말 그대로 일부는 전문대학을 갖다가 떼어줄 것은 떼어주고 또 전문대학에서 있는 대학 학과 중에서 4년제 대학을 올 것은 좀 모아가지고 말 그대로 교육과 연구와 평생교육 그를 갖다가 좀 경기도에 맞게 이렇게 뭐냐면 그 부분적인 완전한 그 부분에 대한 재정적 지원은 경기도라든지 이 책임을 진다. 그 대신 이렇게 하는 부분적인 그 코넬 대학 모델을 갖다가 한번 그 적극적으로 구상을 해서 말 그대로 국가의 균형 발전하고 그리고 제가 참 좋아하는 뭐 지역의 세계화를 바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우리가 세계화를 막 하는데 평택대학에서 예를 든다면 사회복지가 굉장히 강점 분야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적어도 뭐냐면 사회복지 분야와 예를 든다면 사회복지 분야와 관련해서 먼저 동남아에서 저 미국이나 유럽으로 가지 못할 사람은 서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평택대학을 올 거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전문 영역들을 특성화시켜내서 경기도의 세계화를 갖다가 주도해내는 어떤 그래서 뭐냐면 이 부분은 강원 경기도라든지 교육청도 눈여겨봐야 됩니다. 말로 떠든다서 세계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독일에서 2, 3년 갔다 왔는데 제가 간 대학은 콘스탄츠 대학인데 인구 3만밖에 안 되는 대학이거든요. 도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거기를 많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 그 대학이 어느 분야에 특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근데 그런 식으로 세계화를 좀 주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좀 기술적인 부분은 좀 충분히 가능할 거다라고 하는데 그리고 그 좀 지역 초중등 교육 정상화에 확실하게 기여해라. 확실하게. 그래서 뭐냐면 제가 상지 대학이 있는데 공영형 사립대학 하려고 그러면 인기 없는 과 개방하지 말고 좀 한의대와 같은 간호학과와 같은 인기 있는 과를 지역에 좀 개방을 해라. 누구도 별로 가고 싶지 않은 과를 갖다가 뭐 지역 대학에 한다 그래서 별로 안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 그대로 뭐냐면 그 학생들이 매우 선호하는 학과에 대해서 가감한 지역 인재 할당제를 갖다가 그 실시를 해라.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도지사와 교육감하고 이렇게 하고 해서 좀 인기가를 그래서 확실하게 평택대학이 지역대학으로서 자리매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의지들을 이 경기도 특히 남부 그리고 경기도지사와 교육감에게 확실히 심어주는 그래서 좀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선발해서 교육으로 이거 참 지방대학에서 좀 쉽지가 않은 경우지만 가급적이면 우리 그 대학 체제 개편에 맞게 그 교양대학을 이렇게 그 신설을 하고 좀 대가주의로 좀 학과를 개편하면서 교양과정의 그 가정 후에 한 1년이나 가정 후에 학과를 갖다가 선택을 하되 대신 뭐냐면 학생을 선발을 할 대가주의로 만들면서 선발을 갖다가 성적에 가기보다는 일정한 수준이 되면은 선발을 하고 나서 대신 한국의 가장 또 큰 문제가 뭐냐면 이 학력에 대한 어떤 불신이 엄청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저는 문호를 갖다가 좀 더 열어주면서 뭐냐면 철저하게 졸업 학력 인정을 갖다가 실시를 했어. 절대평가제로 전환하면서 해서 뭐냐면 평택대학에 놓은 학생들은 또 경우에 따라서는 뭐 학생들이 또 그러면 싫어할지 모르겠지만 졸업이 1년, 2년 늦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평택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은 말 그대로 뭐냐면 대학 고등교육을 이수한 학생으로서 그런 엄격한 어떤 졸업 학력 인정제 그래서 선발해서 교육으로의 어떤 모델을 하는데 전면적인 것들이 힘들다.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 말했던 경기도 그 코넬 대학과 같은 특성화된 과부터라도 그렇게 해서 말 그대로
그 모델을 말 그대로 이제 그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대학 민주화와 관련돼서 제가 하나 뭐 여러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대학 평의원회를 좀 가감하게 말 그대로 저 우리 사립학교법에 열 몇 명 돼 있는데 제가 외국의 대학 평의원회 같은 거 보면 수백 명입니다. 말 그대로 수백 명 단위의 의회입니다. 지방 대학의 의회입니다. 대학의 의회입니다. 그러면 지금 사립학교법을 보게 되면은 그 아마 최소 인원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100명 정도로 평의원을 늘려라. 그래서 말 그대로 일반 교수님과 지역사회와 그리고 뭐냐면 그 학생과 교직원들이 말 그대로 대학 의회처럼 평의원회가 작동되도록 이게 원래 평의원회입니다. 이게. 근데 우리는 열 몇 명, 그 정말 이거 완전히 그 웃긴 씨나라 까먹는 소리죠. 전혀 구성원들의 의견을 반영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어떻게 하느냐? 교수들도 굉장히 이기적인데 이런 생각을 다 털어내고 믿음을 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좀 다른 대학에서 실시하지 않는 기능적 민주주의, 이거 우리 임재훈 교수님이 기능적 민주주의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다른 민주주의를 했는데, 예를 들면 대학 평의원을 두고 그 관할 사무에 따라서 교수와 관련된 사항이 있으면 교수가 좀 다수를 참여하고, 학생들이 예를 들면 학생들의 징계, 그럼 학생 징계위원회에 학생들을 참여를 시키라는 겁니다. 다수를 참여시켜라. 또 직원의 선발과 관련됐다 그러면 직원 인사와 관련됐다 그러면 직원들을 다수 참여시키고, 즉 우리가 획일적으로 우리 대학위원회를 갖다가 쭉 교수 중심으로 하면서 다른 구성원들을 갖다가 꽤 맞추기를 한다는 것들이죠. 그렇게 운영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원리에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관할 사항에 따라서 교육 과정이라든지 교수 연구와 관련됐다 그러면 교수의 포지션이 높아지는 거고, 학생들의 어떤 복 활동과 관련됐다 그러면 학생들의 포지션을 높여주고, 그래서 기능적인 민주주의를 하는 그런 모델을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좀 뭐냐면 말 그대로 한번 평택대학에서 이런 모델을 한번 실험했으면 좋겠다. 이사회를 완전히 공개해라. 이사회를. 적어도 평택대학이 지역대학이 된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사회 자체를 갖다 할 때 뒤에다가 항상 방청석을 갖다가 따로 마련하고 언론에다 공개해라. 그래서 말 그대로 평택대학의 이사회가 숨길 것도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야만 털털하게 뭐냐면 우리 대학이구나. 그래서 뭐냐면 그 방청석도 하고 언론에도 공개를 하고, 그래서 직접 언론들이 이사회에 와서 이렇게 뭐냐면 그 취재를 하게 하고, 그런 식으로 완전히 해서 이사회 평택대 자체가 뭐냐면 그런 어떤 지역대학이라는 거, 그런 것들. 그리고 연초나 연말 같은 경우는 지역 공청회라든지 보고 대회를 열어가지고 그 시의원이라든지 해가지고 뭐냐면 대학 운영 계획이라든지 그리고 성과, 1년의 성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말 그대로 그냥 우리가 알림이처럼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시민들한테 알리고 제안도 받고 그런 식으로 해서 완전히 뭐냐면 평택대학이 우리의 대학이구나 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좀 모델을, 제가 뒤에 제시하는 모델들은 뭐 단장은 아니지 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그런 계획들을 담아가지고 평택대학이 말 그대로 시민의 대학으로, 평택의 시민인 대학으로 이렇게 좀 제도 구성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미시적인 문제는 충분하게 뭐 연구 과정에서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좀 제안해 보는 것들은 이런 모습들이 아마 말 그대로 우리가 대학 체제 개편을 하면서 우리가 꿈꾸는 대학의 모습이다. 이 모델을 평택대학이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입니다. 말이 길은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예. 예, 김영 교수님, 굉장히 열의에 찬, 그리고 또 오랫동안 그 생각해 오셨던 그 귀한 생각을 여기에 토로해 주신 것 같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어서 우리 진숙경 박사님의 코멘트가 있겠습니다. 네, 열띤 토론을 해주셔서 저는 오히려 이제 말을 조금 줄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일단 준비되어진 토론물 중심으로 말씀을 좀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소속되어 있는 경기도 교육연구원은
중등 직업 교육, 초중등 직업 교육을 주로 연구하고 있는 곳이어서 저는 오히려 이제 그쪽에서 고민하고 있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혹시 우리 평택대에서 또 추진하시고 계시는 이 공영형 사립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를 좀 보탬이 될 수 있는 말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일단 저는 참 되게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게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가 정부 출범 3년을 좀 넘어서면서 하반기에 상당한 교육 부분에 많은 공약들이 사라졌습니다. 근데 그 많은 사라짐 속에서 그나마 공영형 사립대 도입과 관련된 부분들이 진척은 별로 없었습니다만 그래도 잊지 않고 이거를 좀 추진해 보겠다라는 첫 출발을 갖는다는 점에 있어서 되게 다행스럽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러한 그 출발이 세 개의 대학으로 지금 현재 출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되게 작기는 하지만 이 세 개의 출발은 미약하지만 향후 더 창대해질 수 있는 그래서 그런 관점을 가지고 출발하는 그런 출발점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많이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모범을 창출하자라는 얘기고요. 우리 한국 사회가 특히 이제 모든 부분이 그렇긴 합니다만 우리 한국 사회가 이제 경로우전성이 상당히 좀 강한데 앞선 선례들이 나아간 길을 되짚어가는 것들이 되게 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모범을 창출할 수 있는 평택대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제출해 주시고 있는 자료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게 우리 공립형 그 공영형 사립대 운영의 핵심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과 관련돼서 평택대가 이미 시행하고 있는 재정위원회 규정 개정이라던가 또 법인 종합감사위원회로의 발전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평택대 교수들의 민주화 실천 운동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너무나 중요한 주목할 만한 지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바로 이러한 좀 조건하에서 출발하는 우리 평택대가 좀 더 좀 발전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한 세 가지 정도만 좀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경영형 사립대를 향한 교직원들의 동의와 또 이를 지속할 수 있는 실천 운동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지점은 아마도 이제 김현명 교수님께서도 지적하셨던 내용들과 또 일맥상통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조직 내부의 혁신을 어떻게 이뤄낼 것인가와 연관이 되어진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저희 이제 경기 혁신교육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혁신학교를 되게 기치로 내걸고 있고 지금 상당 부분이 이제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이 시작이 남한산 초등학교라고 하는 하나의 학교였습니다. 특히 이 하나의 불씨가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 문제의식을 공유한 교사들의 실천 모임으로부터 시작이 됐고요. 여기에 진보교육감 선출이라고 하는 또 사회정치적인 이런 환경이 같이 좀 결합이 되면서 오히려 함께 이런 운동들이 좀 뒷받침되어질 수 있는 물적 토대를 좀 형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남한산 초등학교에서 확인된 이런 혁신학교의 가능성이 5개 정도쯤 되는 혁신학교로 좀 확대가 된 거고 이후 혁신학교, 혁신공간학교 하면서 최근 들어서는 거의 경기에 있는 고등학교를 제외한 초등학교, 중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동참하고 있다. 또 그 정신의 취지에 동의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이 원동력이 된 것은 현장 교사들 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교육을 바꿔내야 한다라는 그런 사명감으로부터 출발을 했는데 단지 이것만 가지고는 되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이 부분들이 지치시더라고요, 교사들이. 근데 이거 꾸준하게 되기 위해서 학습 공동체 운동이라던가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그 문제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좀 해나가려고 하는 그런 엔진들이 좀 같이 붙여졌을 때에만 오히려 훨씬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이제 자칫 그 정책이나 제도로 밑받침이 되어졌을 때 이게 위로부터의 혁신은 항상 강압과 강제라고 하는 이런 틀에 좀 갇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현장의 건강한 실천 운동이 함께 따라줘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평택대 내에서도 이 교직원들이 어떻게 아래로부터의 동의와 실천운동을 꾸준하게 진행하도록 하기 위한 대안을 만들어낼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도 좀 주요하게 고민해 주셔야 될 지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현재 평택대가 하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그냥 지배구조만 바꾼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교육과정 전반 또 김영규 교수께서 제기해 주셨던 여러 가지 졸업 제도와 관련된 문제 등등 여러 가지 대학이 갖고 있는 내용적인 부분들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틀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이제 공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배구조 논의에 있어서 지역 시민들의 참여를 좀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현재 제출되어진 자료에 있어서는 경기도나 평택시 또 경기도 교육청 같은 이런 지자체와 기초단체들이 공적 조직들이 좀 협력을 하는 방안들이 많이 제기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 시민사회 단체라던가 지역의 교육단체들이 함께할 수 있는 이런 협력 시스템들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국립과 공립이 의미가 다르다고 합니다. 국립은 국가에서 만들어진 거고 공립이라고 했을 때 이게 바로 이제 공영성, 공공성의 의미인 건데요. 이것이야말로 지역 시민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교육의 의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저희 지금 초중고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마을과 함께 만들어낸다라는 의미에서 마을교육 공동체라고 하는 이런 개념들이 뭐 여러 가지 비판적인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그 개념 자체는 이러한 그 시민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 속에서 나온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 말씀드리고 싶고요. 바로 이러한 것들이 대학에서도 좀 처음에 이 길을 만들어내가는 평택대에서부터 이런 고민들이 좀 함께 진행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이사회 몇 명이 어떻게 들어가고를 떠나서 일단 주체들이 구성이 되더라도 네트워크라고 하는 광고한 네트워크라는 측면에 있어서 지역 시민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되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실은 지역 시민들에게 평택대가 우리 학교다라고 하는 지역 속에서의 우리라고 하는 것을 형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제가 이제 앞부분들 계속 모범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강조를 좀 해왔었는데요. 그 보편성을 좀 보편적 적용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러니까 평택대가 지금 어떻게 바뀔 것인가라는 부분들이 저는 이제 이 경로들을 하나 만들어내는 것이 다른 대학에도 되게 중요한,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원래 처음에 이제 목표했던 지금 3개의 출발이기는 하지만 예를 들면 100개 이것이 500개 계속적으로 이렇게 확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금 평택대에서 실천하는 내용들을 어떻게 보편하고 일반화할 것인가에 대한 이러한 내용들을 좀 분석하시고 이러한 관점들을 심어내는데 좀 노력을 기울여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게 이제 유명명 교수님께서 제기하셨던 뭐 경기 남부 연합체라던가 이런 내용들과 좀 연결이 되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을 좀 하는데요. 오히려 이렇게 공영형 사립대 모델을 우리가 모범을 창출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러한 관점들이 함께 되어지는 그러한 첫 출발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경기도 지역에 기반한 아주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제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발표에 관련해서 이것을 마치고요. 바로 이어서 두 번째 평택대 공영형 사립대 모델 정립을 위한 연구 방법에 대해서 김수경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는데요. 김수경 교수님은 우리 평택대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일관해서 교수학급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평택대학교에서는 고등교육 대표적인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우리 평택대와 더불어서 지금 진 박사님 말씀하신 그게 보편화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제안해 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 김 교수님의 발표를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두 번째 발표는 평택대 공영형 사립대 모델 정립을 위한 연구 방법입니다. 발표를 맡게 된 저는 평택대학교 김수경입니다. 연구 방법에 대한 그 컨텐츠는 5가지입니다. 인식조사에 대한 전체적인 얘기와 개요, 그리고 설문조사 문항 구성, 그리고 설문조사의 문항,
그리고 이 의견조사의 일정과 절차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택대 공영용 사립대의 인식조사는 선재원 교수님의 그 책임하에 외부의 가천대학교 최재은 교수, 평택대학교의 박지연, 김수경 교수가 함께했습니다. 평택대 공영용 사립대 인식조사는 크게 두 가지로 진행이 됩니다. 하나는 설문조사이고요. 하나는 FGI 포커스그룹 인터뷰입니다. 설문조사와 FGI는 재학생 그룹, 교직원 그룹, 지자체 그룹 3개로 구분이 되어서 진행이 됩니다. 의견조사의 결과를 분석한 후에 평택대학교 공영용 사립대학 모델을 정립하고자 합니다. 정립된 결과는 정부의 협력하에 교내외 확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평택대 공영용 사립대 인식조사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 목적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로 공영용 사립대가 들어가 있는데요. 본격적으로 시행하기에 앞서 평택대학교에 공영용 사립대의 핵심 요소를 시험적으로 도입하기 위함이고요. 두 번째, 평택대학교 공영용 사립대 도입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함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최적의 평택대학교 공영용 사립대의 모델을 정립하기 위함입니다. 면접조사와 설문조사 두 가지로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면접조사는 교직원, 재학생, 지자체 관계자를 면접조사를 시행을 하고요. 각각의 대표성을 갖는 그룹으로 4월 20일부터 계획으로는 5월 20일까지 대학 운영의 책무성, 투명성, 민주성을 기반으로 한 공영용 사립대학 모델 구축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설문조사입니다. 설문조사는 교직원, 재학생, 지자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하고요. 교직원과 재학생은 온라인 모바일 전수조사를 시행하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지금은 테스트 기간이고요. 5월 6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을 해서 현재로 계획으로는 5월 20일경까지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설문조사는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외부 업체를 선정을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평택대학교 구성원의 설문조사 문항은 크게 4가지로 구성을 합니다. 첫 번째, 우리나라 사립대학 운영 현황에 대한 인식조사, 두 번째, 공영용 사립대에 대한 인식조사와 평택대학교 운영 현황에 대한 인식조사, 그리고 가장 중요할 수 있는 세 번째는 평택대학교의 공영용 사립대로의 전환에 대한 인식조사, 마지막 네 번째는 평택대학교 공영용 사립대학 모델에 대한 의견조사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나라 사립대학 운영 현황에 대한 인식은 우선 지금 OECD 국가들과 우리나라 사립대학의 그 국고 지원에 대한 비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외국과는 다르게 우리나라 경우에는 사립대가 80%가 넘는 이런 그 특이한 구조에서 사립대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너무나 미약하다 보니 학생 등록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재정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사립대에 과잉된 고등교육 부담이 지어져 왔다는 문제와 그것이 이 수요자 중심의 학생 등록금에 의존되는 이런 재정 구조를 가져왔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사립대학 운영 현황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공영용 사립대에 대한 인식과 평택대학교 운영 현황에 대한 의견 수렴입니다. 그래서 이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제로 들어가 있는 공영용 사립대 학교에 대한 인지를 저희가 이제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 공영용 사립대 학교의 핵심 요소가 되고 있는 이 이사회 구성과 그다음 재정위원회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는 평택대학교의 공영용 사립대로의 전환에 대한 의견입니다. 재정적인 부분에서
공영형 사립대가 되면 정부의 운영비를 지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대신에 평택대학교는 공익을 대표하는 인사를 이사회에 참여하게 하는 것과 그다음 재정위원회를 두어야 하는 이런 이제 그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궁극적으로는 공영형 사립대학교는 이 대학 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과 그리고 공정한 재정 운영을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평택대학교 공영형 사립대학교 모델입니다. 평택대학교의 공영형 사립대학 모델은 경기도와 평택의 여건과 필요에 부응해서 지역 발전의 근간이 되는 인재를 양성할 기능을 담당하고자 경기 남부 공영형 사립대학 가칭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안에서의 평택대학교, 그러나 이제 경기도 남부를 대표하는 공영형 사립대학 모델로 제시하려고 합니다. 네 번째는 평택대학교 구성원의 설문조사 문항입니다. 첫 번째, 우리나라 사립대학 현황에 대한 인식입니다. 사립대학의 재정 지원의 충분성과 정부의 재정 지원 확대 필요성, 그리고 정부의 재정 지원이 확대될 경우에 변하게 되는 정부나 외부 기관으로부터의 감독, 공익이사 참여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전체 사립대학의 운영의 투명성, 민주성, 지역사회 발전의 기여도에 대한 의식을 조사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공영형 사립대에 대한 인식조사입니다. 문항이 여러 가지 있지만 대표적으로 공영형 사립대학으로의 전환에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려고 하고요. 사립대학교가 공영형 사립대학교로 전환할 경우에 기대할 수 있는 효과를 투명성과 민주성과 사회적 책무성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공익을 대표하는 인사에 대한 의견, 또 이사회 구성, 재정위원회 운영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려고 합니다. 평택대학교의 운영 현황에 대한 인식입니다. 사립대학의 정체성 유지 측면, 또 학교 운영의 투명성, 민주성, 지역사회 발전의 기여도, 지역사회 등과의 협력에 대한 내용을 구분해서 인식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은 평택대학교의 공영형 사립대로의 전환에 관한 인식입니다. 평택대학교의 공영형 사립대학으로의 전환에 대한 찬반 의견을 수렴하고요. 전환할 경우에 기대 효과를 조사해 보려고 합니다. 마지막은 평택대학교 공영형 사립대학교 모델에 관한 인식입니다. 말씀드렸듯이 경기 남부 공영형 사립대학으로서의 평택대학교 공영형 사립대학 모델에 대해서 찬반과 또 기대 효과를 조사해 보려고 합니다. 평택대학교 공영형 사립대 인식조사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외부의 업체와 저희가 이제 이 사전에 세팅을 준비하고 있고요. 본격적으로 전수조사가 들어가는 것은 지금 5월 6일을 기점으로 해서 시작할 예정으로 오늘 이제 많은 토론과 고견을 들어서 설문 문항을 다듬은 다음에 저희가 5월 6일부터 조사를 실시하고요. 계획으로는 5월 중순, 5월 20일 정도까지로 의견 수렴을 하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그 검증 및 분석 단계를 거쳐서 5월 말 정도에 이 분석 결과를 초안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인식조사 일정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사 준비와 질문지 개발이 지금 현재 단계고요. 저희가 질문지가 확정이 되고 나면 웹 프로그래밍과 온라인 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그리고 5월 마지막 주까지 자료 처리와 결과물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그것에 대한 이제 정책 제언이나 결과 분석의 보고서의 완결은 6월 초까지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두 번째 연구 방법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그 김 교수님 발표에 대해서 두 분의 선생님께서 코멘트를 해주시겠는데요. 먼저 그 지병균 교수님인데요. 이번 교육부 공영형 사립대 도입 실증 연구의 그 조선대 연구 대표이십니다. 그리고 2년 전에 저희 평택대 공영형 사립대 그 심포지움에도 오셔서 코멘트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와는 굉장히 인연이 깊으신 분이고요. 두 번째는 최재현 교수님인데요. 최재현 교수님께서는 먼저 이제 교육적 정책 일선에서 활약을 오래 하시다가 그 정책 배경이 되는 최근엔 그 이론과 그 교육 현장에서 수고하고 계시고요. 이번에 특별히 저희 평택대 정책연구회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해 주셔서 저희들은 큰 힘을 얻고 있습니다. 두 분께서 코멘트를 해주시겠는데 먼저 지병균 교수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뭐 소중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먼저 깊은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좀 전에 소개를 해주셨던 것처럼 제가 이번 이 실증 연구의 조선대 이 책임 연구원을 맡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연구 방법에 대한 토론 이전에 간단하게 이제 조선대 현황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뭐 궁금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조금 늦게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좀 절차를 많이 밟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정위원회가 이 금주 그러니까 이틀 전에 이제 통과가 돼서 조만간 이제 예산에 관한 재정위원회 이 검증 절차를 아마 밟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재정위원회 만들기 이전에 이제 공청회를 통해서 이제 구성원들 의견도 다 수렴을 했습니다. 그런 절차를 밟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사회와 관련해서 이사회에 이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사립대에서 처음 시도했다라고 자평을 좀 하는데 이사회 참관 제도를 만들어서 이사회 시민단체 대표를 하고 계신 대표는 아니시지만 실질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이제 많은 역할을 하시는 분들을 초빙을 해서 참관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뭐 이야기도 듣고 그리고 이후에 이제 이사회 이사진들의 이야기도 듣고 그래서 실제로 이번 이 실증 연구에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정도로만 뭐 제가 이 조선대 상황을 말씀을 드리고 이 평택대 이 공영형 사립대 모델 정립을 위한 연구 방법에 관련해서 몇 가지 간단한 코멘트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제해 주신 내용을 보면서 이제 무슨 생각을 이제 첫 번째로 하게 됐냐면 이 연구의 기본적인 목표는 공영형 사립대의 핵심 요소를 도입을 해서 그것을 실행을 해보고 그 효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 경험적으로 이제 보여주는 뭐 그런 연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연구의 목표가 그것이기 때문에 이 연구의 방법도 그 목표에 준해서 이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평택대의 연구단에서 목표로 하는 검증의 내용이 실내용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 좀 더 구체적으로 설정이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검증 목표가 불투명하면 실제로 이후에 이 조사 자료가 만들어지고 그 이후에 이제 분석을 할 때 그리고 이제 정책적인 어떤 대안을 제시를 할 때 상당히 이후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책적인 함의를 끌어내기가 어려운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이 공영형 사립대의 핵심 요소가 무엇이고 그 무엇을 검증을 했고 효과가 어떻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이제 설정이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조사 대상과 방법에 대해서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조사 대상에서 일반 시민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 시민을 꼭 집어넣어서 조사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 하나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자체 관계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시겠다라고 연구계에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자체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누구를 지칭하는지가 뭐 이후에 이제 말씀을 해주시겠지만 이 지자체 관계자라고 하면 이제 통상적으로 이 지방 정부에 참여하고 있는 이제 공무원, 이 관련 공무원들이라고 한다면 이분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과연 할 수 있을까? 저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부의 그런 면에서 이제 제가 뭐 대안으로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이 심층 인터뷰를 좀 더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뭐 심층 인터뷰를 한다면 물론 뭐 대표성을 얻기는 힘들 뭐 그런 단점은 있지만 실제로 관계를 이 공영 사립대와 유관한 어떤 일들을 하시는 분들로부터 보다 더 깊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심층 인터뷰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조선대학교 같은 경우는 심층 인터뷰를 실시를 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뭐 대상을 어떻게 설정을 했냐면 저희는 이제 지자체에 대한 조사를 생각을 못했습니다. 생각을 못했는데 저희는 이 재정위원회에 참석하고 계신 위원들에 대한 심층 인터뷰 그리고 학교에 이제 이 재정 관련한 일들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심층 인터뷰 그리고 이사회 임원들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느끼는 예를 들어서 재정위원회를 만들었을 때 어떠한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다라고 하는 뭐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심층 인터뷰를 활용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FGI와 관계된 건데요. 이게 이제 초점 집단 연구라고 보통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건데 초점 집단 연구를 뭐 조선대도 이제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FGI를 할 때 중요한 게 이제 누구를 할 것이냐 그리고 어떤 규모로 할 것이냐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5명 또는 6명의 그룹핑을 해서 이제 토론을 진행을 할 때 그 안에서 일반 설문조사와는 다른 어떤 내용을 캐치를 해낼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구체적으로 설정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학생, 직원, 교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초점 집단 연구라고 하는 게 이제 동질성을 갖고 있는 집단들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인데 그룹핑을 좀 정밀하게 해서 뭐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만 이제 조사 대상과 방법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사 내용과 관련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선대학교 연구단에서도 이제 지금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 공영사립대의 핵심 요소를 도입해서 그의 효과를 어떻게 우리가 검증을 할 수 있을까? 실제로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이 저희 한 2달 또는 한 달 뭐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재정위원회를 운영을 해본 경험 이것이 이제 아주 짧은 기간에 국한되어 있는데 그런 시간적인 제약 속에서 어떤 검증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고민거리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조사의 내용을 설정을 할 때도 예를 들면 재정위원회의 운영 효과를 어떻게 검증할 건지 그리고 이사회 운영 이 구성 변화 이 효과를 어떻게 검증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실제로 연구 이전에 분명히 설정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저희는 어떤 식으로 이걸 진행을 했냐면 이사회 참관인 뭐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이사회 참관 들어가기 이전에 저희가 이제 참관에 들어가시는 분들에 대한 사전 조사를 했습니다. 사전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참관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분들에 대해서 어떠했는지에 대한 조사를 했고요. 일종의 아주 짧은 기간 내에 이루어지는 이제 패널 조사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이사회에 참여를 했을 때 이사회의 어떤 개방이 갖는 효과를 이제 확인할 수 있다라고 저희가 나름 어떤 이 방법 그 방법을 고민을 하다가 그것을 설정을 했는데요. 뭐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이제 이 연구를 진행을 할 때도 이제 단순하게 공영 사립대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것을 좀 탈피해서 그 핵심 요소를 도입했을 때 어떠한 이 변화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니면 학생들 그리고 학내 구성원들에 대한 조사를 할 때 저희가 이제 봉착한 문제가 뭐냐면 이제 대부분의 학내 구성원들 같은 경우에 공영사립대라고 하는 개념은 이제 많이 들어봤는데 실제로 그 실 내용이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는 제대로 충분하게 이제 정보를 접할 기회를 많은 분들이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공영사립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이게 뭔지도 그러니까 그 공영사립대라고 하는 개념에 대한 이해도가 다른 상태에서 그 측정 방법을 활용한 어떤 이 데이터를 저희가 분석을 했을 때 그게 상당히 해석에 있어서의 어려운 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이 공영사립대에 대한 관여도가 낮은 집단 그리고 이해도가 낮은 집단, 예를 들면 시민들도 마찬가지죠. 시민들은 공영사립대라고 하는 개념도 들어보지 못한 분들이 상당수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조사를 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이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개인적으로 고민을 하는 건 일종의 어떤 실험 연구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 공영사립대에 대한 정보를 제공을 해서 비디오나 아니면 문서 형태로 이제 제공을 해서 그 전후를 비교를 하는 그 전후에 이제 그 정보를 접한 분들의 어떤 태도의 변화를 저희가 관찰하는 그런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평택대 모델 구축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면은요. 평택대학교의 위상과 역할 그리고 평택대학교의 역사적인 특성을 고려한 모델 구축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뭐 당연하게 이제 평택대에 계신 분들이 고민을 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조선대에 있는 분들이 이제 고민을 하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면에서 이제 지역사회와 어떻게 이 연계를 맺을 것이냐, 협력 관계를 맺을 것이냐, 그리고 대학의 어떤 역사성을 반영한 이사회의 민주화 모델을 구축할 것이냐,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제 법적인 일반화된 어떤 룰이 있을 텐데 그것을 좀 떠나서 나름대로 이 대학의 특성을 반영한 이사회 구성 방법이나 아니면 지역사회에서의 어떤 위상과 역할을 고려한 지역사회와의 협력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이번 연구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고려한 어떤 조사나 어떤 실증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제 개인적인 그 감에 관한 건데요. 경기 남부 공여형 사립대라고 하는 개념은 저는 조금 좀 어색해서 좀 더 이쁜 이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이 정도로 제 토론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바로 최재현 교수님의 코멘트가 있겠습니다. 이걸 제가 잡고 하는 게 편하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좀 네. 예, 안녕하세요. 좀 전에 소개받은 가천대학교 최재은 교수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사실은 벌써 오래됐는데요. 한 10여 년을,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대학
졸업하고 나서 교육부에서 공무원으로 이제 교육정책에 참여할 기회를 가졌었고요. 2006년부터 이제 가천대학교에서 교수로서 생활을 해왔는데 지난 한 6년간 이제 이제 학교의 본부 평가 기획과 관련된 보직을 맡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는 연구가 이제 고등교육이 그 주 분야여서 아까 우리 선재영 교수님 소개해 주신 대로 이제 뭐 나름 이론과 실제를 연결을 해보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개인적으로 이 굉장히 사실은 야심찬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계획인데 이 평택대의 그 공영형 사립대 이 모델을 정립하는 연구에 참여할 기회를 갖게 된 것에 대해서 또 평택대 측에 감사드리고 또 선 교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예, 그래서 제 나름 뭐 근데 이제 안타까운 건 기간이 생각보다 굉장히 짧아서 저희가 좀 더 많은 고민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그것을 네. 이제 볼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러지 못하는 점은 아쉬운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연구진으로서 사실 제가 연구 방법에 대해서 어떤 디테일한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그렇게 드리기보다는 아까 많은 이야기는 우리 지 교수님께서 또 해주셔서 전체적으로 이제 이 연구에 참여하는 입장에서 아마 이 지금 포럼을 평택대 구성원들이 보고 계실 텐데 어떻게 이 연구를 좀 이해를 해주시고 또 이 설문조사에 어떻게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는가 그런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여기 이제 사실 아까 평택대 공영형 사립대 자체에 대한 설명도 있지만 제가 이야기로 이 개념 자체를 그렇게 많이 아시는 분이 한국에 많지 않고 사실은 아마 국제적으로도 공영형 사립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그런 그 확고한 이론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만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 보면은 그 정해진 보편화된 모델이 없기 때문에 평택대 입장에서 새로운 어떤 좋은 모델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근데 그런 것이 되려면 아까도 이제 토론자도 말씀해 주셨고 앞서 세션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평택대의 모든 구성원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를 해 주셔야지 새로운 모델이 나오거든요. 이게 이제 이런 일은 몇 분의 뜻 있는 분이 하거나 대학 본부에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참여를 안 하시면은 사실은 좋은 성과가 나기 어렵습니다. 또 아마 여기 이제 교수님, 직원 선생님들이 특히 많이 보실 텐데 또 학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구성원이 학생인데 학생들이 이 주제에 바로 관심을 갖기는 사실 쉽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설문조사의 대상으로 학생이 포함되어 있지만 학생들이 설문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교수님들이 관심을 갖고 또 수업을 통해서 또 수업의 장소에서 안내해 주셔야 되고 또 직원 선생님들이 같이 협조를 해 주셔야 이 조사가 정말 의미 있게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사실은 다시 오기 쉽지 않은 기회이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에서 이 설문조사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이제 본인들께서 이 제도가 뭔지 이 주요한 특성은 무엇이 되어야 되고 또 우리 학교에서 평택대에서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가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주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먼저 해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보니까 제가 이번 연구에 참여하면서 이제 놀라운 부분이 뭐 재정위원회라든가 여러 가지 선결 조건은 사실은 그걸 제도화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데 사립대학에서 평택대에서 이미 많은 그 앞선 걸음을 해놓고 계셨다는 것을 보고 사실 놀랐습니다. 여기 뭐 그동안 이제 대학에서 계셨고 또 경험을 하셨지만 생각보다 학교의 재정이라든가 그런 어떤 거버넌스 중요한 의사결정에 관한 제도의 변화를 만드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학교가 무슨 영리 집단은 아니지만 그 안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그룹들이 있고 또 학교 밖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핵심적인 부분 의사결정이라든가 재정 이런 부분에 관한 어떤 그 변화를 주는 것이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평택대에서 그런 변화를 만들어 왔다는 것은 충분한 어떻게 보면 새로운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어떤 노력을 기반으로 이번에 이제 설문조사가 이 제도를 조금 더 많이 알고 구성원들이 그다음에 또 구성원들이 어떤 의견을 많이 담아낼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진행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구가 연구로서만 이제 끝나는 경우도 사실 적지 않습니다.
아마 특히 교수님들은 더 많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경험하시고 이해를 하실 텐데, 근데 이 연구는 굉장히 독특한 사실 실험 연구, 실증 연구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저는 실험 연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무엇을 이 짧은 기간에 증명을 해내야 될지 개인적으로는 의문입니다. 아마 이제 교육부도 추정컨대 이제 기재부를 대상으로 뭔가 이제 얘기를 해야 되다 보니까 이제 그쪽에서 조금 더 쉽게 이해하는 용어인 아마 실증이라는 용어를 썼을 것 같은데, 어찌 보면 이제 실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뭔가 이런 그 공영형 사립제도가 논의되는 과정에서 구성원들이 어떠한 새로운 또 변화를 할 수 있는지, 또 내부적인 어떤 혁신 노력을 할 수 있고, 그 결과가 학생에게 또 더 나아가 또 지역사회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건지,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아까 이제 지병근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 더 생각을 했던 것이, 과연 나중에 어떤 아웃컴으로서, 연구의 아웃컴 아니면 이러한 공영형 사립대를 만들기 위한 평택대의 노력으로서 뭐가 달라졌다고 얘기를 해야 될까? 그것이 근데 위원회는 이미 설치를 하셨고요. 재정위원회는 이제 거버넌스나 여러 가지 규정이나 이런 노력을 하실 텐데, 그것도 물론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의미가 있지만, 그것 못지않게 이제 사실은 대학 교육 자체가 좋아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과 가르치는 교수님이 좀 더 만족스러운 상태에서 가르칠 수 있어야 되고요. 직원 선생님도 조금 더 행복한 마음이 편한 상태에서 근무를 할 수 있어야 되고, 더 나아가 학생의 성장에 의미 있는 변화. 그러니까 그 전에 평택대에서는 조금 보여주기 어려웠었는데, 이 모델을 함으로써 학생들의 어떤 교육적 성장에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특히 이제 경기도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이 논의 자체가 이제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졌던 거라, 경기도가 이제 펀딩 에이전시 역할을 할 의사가 있을지, 뭐 준비가 되어 있는지까지는 제가 아직 확인은 잘 못했지만, 여튼 이제 중앙정부와 그 경기도가 주요 펀딩 에이전시가 된다는 전제가 어느 정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경기도에 기여하는 측면이, 경기도 이제 그 의미는 경기도민, 아까 말한 대로 경기도민에게도 1차적으로 뭔가 기여하는 그런 측면의 그 많은 변화가 있어야 이 모델이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 짧은 그러니까 기간이 길지는 않지만 그동안 이제 고민을 많이 해오셨고, 또 전문가들이 또 계시기 때문에 그 도움을 받아서 이 연구가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성공적으로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연구 방법에 관해서 얘기를 하다가 연구 방법은 아마 조금 더 보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주신 의견들도 있고요. 지금 대상자들이 특성이 굉장히 다르고 기본 지식이 달라서 제 생각에는 사실 설문조사에서 많은 것을 끌어내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교수님들 중에도 공영형 사립대 하시면 모르실 분도 분명히 있고, 그건 또 저는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연스러운 일인데요. 그렇다면은 이제 설문조사는 어떻게 보면 이 연구가 출발되고 있다는 걸 알리고, 이 제도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또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정도의 어떤 기능을 하고, 아까 세부 전략이나 이런 것들은 평택대 구성원들의 다양한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심도 있게 FGI를 하는 것. 특히 저는 이제 그 전에 보직을 해보신 분들을 대상으로 교수뿐만 아니라 이제 직원 팀장도 그 경험을 얘기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대학 경영이라는 게 저도 참여를 해보지만 이게 일반 경영하고 다르고 또 공무원이라는 거랑 굉장히 다릅니다. 굉장히 아주 독특한 영역이라서 사실은 그 난리지, 어떤 그 경험이나 지식을 그 해보신 분들이 구체적으로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 제도를 더 잘 살릴 수 있는 방안도 저는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진이 아마 우리 그 연구 책임자와 좀 의논을 드려서 조금 더 그분들의 의견을 깊이 있게 파악을 해서 연구에 반영을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네. 네. 예. 귀한 코멘트 감사드립니다. 잠시 마지막으로 이제 총괄 토론이 있겠는데요. 지금 총괄 토론자인 임재용 교수님이 자리를 하셨는데요. 여러분들이 검색창에 공영형 사립대하고 임재용 이렇게 치시면은 무지하게 많이 뜰 겁니다. 그래서 공영형 사립대학을 우리나라에 이제 처음부터 주도를 해오셨고요. 지금까지도 이론과 현장에서 주도를 하고 계시는데요. 임재용 교수님께서도
저희 2017년에 평택대에 오셔서 공영사립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처음 소개해 주셨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때부터 관심을 갖게 됐고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됐습니다. 임정 교수님께서 이제 전반적인 오늘 발표와 토론을 들으시고 총괄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방송대 법학과의 임지영 교수입니다. 사실 이제 방송대는 온라인 강의를 주로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 뭐랄까요, 녹화에 굉장히 일상적으로 익숙해져 있는데도 또 그다음에 이제 심포지움을 이렇게 이제 화상 세미나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본다면 굉장히 또 좀 처음인 것 같고 좀 뭔가 어색한 듯한 그런 느낌도 이제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뭐랄까요, 지금 공영형 사립대에 관한 이제 이론적인 연구가 이제 교육부에서 이제 3번 있었고요. 저도 이제 그중 일부를 이제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증적 연구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오늘 그 2분의 발제 이제 4분의 토론을 들으면서 이런 실증적인 연구가 참 중요하겠구나 싶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2분의 발제와 이제 논의들을 좀 보면서 제가 이제 그동안 어떤 다음에 공영 사립대에 가졌던 생각들을 기반으로 좀 몇 가지 코멘트를 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 공영형 사립대라는 게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이제 뭐랄까 이런 유형의 대학이 필요하냐 이런 논란이 이제 그동안은 거의 없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러면 왜 공영형 사립대가 필요하냐? 이제 이게 이제 어떤다면 그동안 대학 체제 개편의 논의 속에서 말 그대로 이제 고등교육의 어떤 공공성을 좀 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대학이라는 것이 어떤다면 이제 학문 특히 이제 지식의 생산과 보급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것이 너무 이제 사적인 영역에만 너무 맡겨져 있지 않았느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식의 공공성을 이제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떤다면 그런 생산과 보급에 있어서도 이제 공공성이 강화돼야 될 필요가 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나라 이제 고등교육, 대학이라는 것이 굉장히 왜곡된 측면이 많습니다. 왜냐면 이제 학부모들도 그렇고 이제 학생들도 그렇고 이 대학에 입학하는 것까지가 이제 어떤다면 우리나라의 뭐랄까요, 교육의 이제 전부인 것처럼 이제 이렇게 인식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학 입학한 이후 실제 고등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이제 관심을 안 뒀던 거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어떤다면 이제 우리가 이제 식민지에서 이제 벗어나서 이제 70년 동안 어떤다면 학벌 사회가 이제 형성이 되고 이 학벌 사회가 이제 결국은 이제 대학 서열 체제를 만들었는데 학부모들은 결국은 이제 이 서열 높은 대학에 이제 입학하는데 여기에 주로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열 높은 대학에 입학하는데 이제 들어가는 비용이 어떻게 본다면 사교육비였죠.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공식적인 사교육비가 지금 19조 원인데 이 19조 원이 어떻게 본다면 우리나라 지금 대학 운영 경비 19조 원하고 거의 맞먹는 그런 액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공식적인 사교육비 말고 비공식적으로 들어가는 또 이 사교육비가 있죠. 소위 뭐 쪽지과의 가입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스펙 등등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도 거의 한 이제 20조 원 가까이 이렇게 되고 있죠. 이거 어떤다면 대학 운영 경비는 예를 들어서 20조인데 대학에 들어가는 데 쓰는 비용이 이제 40조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굉장히 우리나라의 교육의 왜곡된 모습을 이제 단적으로 이제 보여주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 40조를 이제 공적으로 흡수해서 대학 운영 경비에 사용이 된다면 이건 아마 전 세계적으로 이제 가장 이 수준 높은 그런 이제 고등교육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현실은 아쉽게도 정반대되는 굉장히 어떤다면 이제 이 고등교육은 굉장히 부실하고 이 사교육만 이제 어떤다면 번창하는 이런 왜곡된 형태를 이제 바꾸려면 대학 체제 개편뿐만 아니라 이제 대입시까지도 같이 손을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왜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문제되느냐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는데
사실 그 시민혁명의 전통이 있는 나라들에서는 이 교육에 대해서 이제 국가가 이제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그런 공적 책임의 원리가 이제 어느 정도 확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이나 이제 북미 지역 같은 경우 대부분 이 국공립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다면 이제 고등교육이 진행이 되게 되죠. 그래서 어떤다면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미국이 사립대학이 굉장히 많은 나라로 이렇게 그 생각을 하는데 실제 그 미국에서 이제 그 대학생의 이제 한 7, 80% 정도는 이 주립대학에 의해서 사실은 이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 어떤다면 미국의 어떤 그 뭐랄까요 이 국가를 이끌고 있는 핵심적인 인력의 대부분이 사실은 이제 주립대학에서 이제 그 배출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다면 이제 아시아 지역에서는 이제 시민혁명의 전통이 없다 보니까 이제 사립학교에 의한 이제는 교육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실제로 고등교육이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게 되죠. 그리고 이 고등교육의 효과라는 것은 어떤다면 이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을 바꾸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제 기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공공성을 강화시키는 그런 이제 그 방식이 어떤다면 이제 공영형 사립대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이런 공영형 사립대학은 이제 사실 유럽이나 북미 지역에서도 이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그런 수단으로서 오래전에 이제 사용된 적이 있고 사실 우리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대책에 있어서 이제 하나의 그 세계적인 모범형을 만들었듯이 아시아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도 사실은 아시아 지역에서 이제 이런 공영형 사립대와 같은 이런 정책을 펴게 된다면 향후 아시아나 이제 이런 지역에서 이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강화시키는 그런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는 이제 뭐랄까요 공영 사립대 이제 한 뭐랄까요 그 요소로서 이제 민주성이라는 표현이 이제 나왔었는데. 저는 그 민주성이라는 개념 뭐 당연히 전제돼야 되지만 이것을 좀 더 폭넓게 좀 확대시킬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이제 협력적 거버넌스 이렇게 저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 대학이라는 것이 우리나라는 이제 어떤다면 이제 학문 자유나 대학 자체의 전통이 없다 보니까 사실 이제 그 국가의 이제 뭐랄까 교육부죠. 교육행정기관과 대학 사이에도 이제 굉장히 갈등이 많고 그리고 뭐 총장 선출이나 이런 과정에서 이 대학 구성원들 사이에서도 사실은 이제 갈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굉장히 비생산적인 그런 부분 또는 갈등적인 요인에 대학 구성원들이 시간을 많이 쏟는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을 그 공영형 사립대가 결국은 해결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다면 그 대학에서 이제 협력적 거버넌스, 그것도 어떤 국가와 대학 그리고 이제 대학과 이제 그 지역 사회의 어떤 뭐랄까요 그런 거버넌스 모형을 이제 만든 대표적인 사례로 드는 것이 이제 캘리포니아 대학을 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캘리포니아 대학은 이 삼중구조. 주로 이제 연구 중심 대학, 뭐 교육 중심 대학, 그 다음에 이제 커뮤니티 칼리지 같은 이런 삼중 구조를 만들면서 그 대학에 입학하는 소위 대입시 방식도 아주 혁신적인 그런 모델을 만들었는데, 자, 이거 커 총장이 이제 이런 모델을 만들면서 사실은 뭐 주정부나 지역사회, 심지어 이 사립 대학들까지도 어떤 그 협력적인 그런 모델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것이 오늘날 그 캘리포니아 대학들이 국제적으로도 이제 그 뭐랄까요 굉장히 우수한 그러면서도 이제 민주적인 그리고 협력이 되는 이런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이 사회와 이제 그 대학 본부 그리고 총장과 부총장 그리고 캠퍼스 총장 그리고 이제 뭐 이 대학 평의원회 같은 이제 어떤 그 대학 구성원 집단 이런 그 사이에서 어떻게 역할을 재분배할 것인가. 사실 이 부분에 대한 거버넌스 모델을 사실은 만들었기 때문에 오늘날 캘리포니아 대학이 실제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이 캘리포니아 대학 모델을 한번 깊이 참고하자 이런 그 논의가 이제 있는데 디테일까지 다 설명을 이제 하긴 힘들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다면 공영형 사립대학에서 이제 한번 깊이 고민이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더불어서 지금 이제 이 오늘 발표 중에 이제 도립대를 이제 그 도립대로의 이제 전환이라는 어떤다면 이제 사립 고등교육기관이 이제 이 국립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전환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다라는 이런 그 내용이 있었는데
사실 이제 이에 관한 그 뭐랄까요 비슷한 유형의 모델이 이제 그 미국에서는 러커스 대학이 이제 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러커스 대학도 이제 어떤다면 이제 그 사인이 설립한 이제 학교였는데 재정적인 어떤 어려움 때문에 결국은 이제 주정부의 지원을 받게 되고 이런 지원을 받아서 이제 대학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아예 그 주립대학으로 이제 전환하자라는 그런 논의가 이제 있었고 어떤다면 대학 구성원들 지역사회의 합의를 거쳐서 이제 주립대학으로 실제 전환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전환 과정에서 사실은 이제 그 초기에는 굉장히 대립적인 모델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주정부와 대학 사이에서 갈등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이 뭐랄까요 이 그 러커스 대학이 그냥 우리는 이번에 아예 그냥 독립 사립대로 가자 이제 이런 논의들도 있었는데 어떤 다음에 지역 사회와 같이 고민하면서 이제 결국은 주립 모델로 찾아가죠. 물론 이 과정에서 이 대학을 설립한 원이사회는 이제 또 굉장히 갈등이 생겨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그때 이 문제를 어떻게 이제 그 해결했느냐, 이것도 결국은 협력적 거버넌스 그 모델을 찾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의결권을 가진 이 사회가 11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이 11명 중에 이제 6명을 주정부가 이제 임명을 하고, 이제 나머지 5명을 원래의 사립 이사회가 추천을 함으로써 공사 협력적 모델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원래의 사립 이사회도 이 고등교육 운영에 참여를 하고 싶은 그 욕구를 충족시켜 주었다라는 이런 점에서 저는 굉장히 성공적인 그런 모델이 아니었나. 물론 지금 우리는 지금 어떤다면 이 사회의 거버넌스를 바꾸기보다는 이 사회 내 재정에 대한 어떤 공적 책임을 다하는 그런 모델을 주로 염두에 두고 있지만 사실은 이제 이런 모델들을 어떻게 변형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협력적인 모델들은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제가 좀 더 이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이제 책무성 부분인데요. 통상 책무성이라는 것은 이제 재정 회계에 있어서 어떤 공정성, 건전성, 그 다음에 이제 투명성, 이런 부분이죠. 사실 공적인 재원, 사실 이제 사립대학에 있어서 이제 공적으로 이제 투입되는 재정하고 이제 사실은 이제 학생의 등록금이라는 것이 이제 거의 90%를 상회하는 그런 재원이 되게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재정 회계에 있어서 그런 건전성이나 공정성 이런 것을 이제 확보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고요. 자, 그런 점에서 이제 이 국립대학의 이제 어떤 재정위원회 모델을 이제 이 사립대가 도입을 해가지고 그런 가치들을 이제 뭐랄까요 추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보는데 저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대학의 사회적 책임성이라는 부분을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어떤다면 책무성보다도 물론 책무성과는 조금 다른 개념이지만 그것을 이제 좀 넘어서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는데 결국 공적 재원이라는 것은 국민이나 이제 아니면 지역사회의 주민이 낸 돈으로 결국은 대학이 운영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재정을 마련해 준 국민이나 주민들한테 이 대학 운영의 성과가 결국은 어떤 식으로인지 영향을 미쳐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인데 앞서 이제 러커스 대학에서 이제 예를 본다면 이 러커스 대학이 이제 주립대학으로 전환된 다음에 공적 재원을 가지고 이제 스텔트로마이신을 개발하고 그것을 아주 저렴하게 이제 뭐랄까요 이 지역 주민들이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게 됩니다. 미국의 이제 연구 중심 주립 대학들은 공적인 재원을 가지고서 이 공적 기술을 만들고 그 공적 기술이 결국은 공동체의 발전에 이제 뭐랄까요 사용이 되도록 이런 여러 가지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학 협력이라고 할 때 이 산학 협력이 공적인 어떤 뭐랄까요 기술 를 이제 어떤다면 기반으로 하고 더 나아가서 예를 들어서 기업하고도 이제 충분히 대학이 협력을 할 수 있는데 자 이것이 기업의 어떤 이윤을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데 이제 대학이 이용돼서는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기업이 사회적 책임성을 다할 수 있다라면 어떤다면 대학과 이제 기업 사이에서도 이제 어떤다면 산학 협력의 어떤 그런 모델들을
충분히 만들어 나갈 수 있다. 다만 이제 그것이 어떤다면 그 대학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 그리고 그 대학의 어떤 특성적인 어떤 부분들 이런 부분들까지 전부 감안해서 이 부분 자체도 어떤다면 실증적 연구가 이제 필요하고 하나의 모델들을 이제 만들어 이제 낼 수가 있게 될 텐데 저는 이제 이번에 이제 세계 대학에서 그런 모델들을 만들고 지역 사회와 협력하는 이것도 어떻게 본다면 이제 그 거버넌스 부분인데 이런 거버넌스 부분이 이제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옛날 대학에서 많이 봤던 그런 대립적이고 이제 상충적인 그래서 갈등이 만들어지는 갈등만 이제 양산하는 그런 결과들을 빚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을 어떻게 피해 나갈 수 있는지 그런 거버넌스에 관한 부분들이 결국은 뭐랄까요 고등교육의 공공성 또는 이제 어떤 그 뭐랄까요 고등교육의 질적 향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런 그 전제 조건이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더 이제 보완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면서 제 그 토론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임지영 교수님 그 전체를 아주 포괄적이고 핵심적인 부분을 새롭게 정리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 오늘 예정했던 그 1시간보다 약 30분 이상 이제 지났었지만 여러분들 재미있으셨죠? 그래서 이거는 오늘 참석해 주신 발표자 그리고 토론자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 내용은 다시 편집이 돼서 다시 영상으로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해를 못하셨다 그러면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회 평택대학교 공영형 사립대 심포지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